스탠바이 하는 거는 본인이 감수하고 그걸 감안하고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 사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 감정이 상해버린 거라 이거예요. 본인의 경험을 나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오늘이 8월 10일이에요. 공교롭게도 4시 44분이네. 올해만 벌써 이제 4번째 낙찰 받은 거 있잖아요. 영상을 어저께 찍어놨는데 특이하게 보증공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집주인이더라고요. 말이 안 돼.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집을 비우면서 그 집 비밀번호를 소유자가 알려준 거야. 보증공사한테. 그럼 뭐겠어? 명도에 있어서 보증공사가 보증해놓고 나가. 그리고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거나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의 명도가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나갔는데 소유자가 점유자야 그냥. 근데 실제 점유하지도 않고 그냥 눌러붙어 있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돈 달라는 얘기거든. 임차인의 돈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않고 자긴 그 돈 다 닦아 쓴 다음에 나라가 보증해줘서 돈 내주고 본인은 어차피 변제도 못할 능력이 있는데 그 집 가지고 경매 낙찰자 기다린 다음에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연락 안 하고 강제 집행 그냥 바로 때려버리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협상을 하고 구슬려가지고 내보내는 게 베스트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별로 나쁜 제가 어저께 낙찰자니까 붙여놓고 왔는데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오늘 2통이나 왔어요. 일부러 제가 오늘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문자까지 보냈어요. 경매권 집주인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로 어떤 많은 내용을 저는 하지 않아요. 만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 확률이 좀 더 높다. 만날 수 있으면 한번 가서 만나보고 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또 명도를 잘 진행해봐야 돼. 어차피 요즘은 경매가 낙찰자 너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을 더 쓰냐 덜 쓰냐 시간이 더 걸리냐 안 걸리냐의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명도는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전화를 한번 지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매 낙찰자입니다. 경매 낙찰자라고요? 예. 아니, 경매가 낙찰이 안 됐다고 돼 있던데요? 8월 6일날 됐습니다. 근데 어제 저 사건 번호를 찍어봤더니 9월 7일날 그 다시 또 유천돼갖고 다시 경매한다고. 아니 그 매각 허가 결정이 이제 일주일 걸리거든요. 보통 3주 걸리지 않나요? 납부하는데? 납부하는데 6주 있어요. 6주. 그러니까 이제 6주 안에만 하면 되는데 이제 1주가 지났으니까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최소 납부 기간이 얼마입니까? 최소는 뭐 당장에 매각 허가 결정 받고 나서 납부해도 되죠. 일주일만 해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금 소유주로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명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시간적 여유 되시면 제가 오늘 좀 넘어가도 되거든요. 아무튼 뭐 잘 사셨어요. 멀쩡한 집이죠. 사실 경매 대출이 되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이게 뭐 얼마나 억울합니까? 1억 6,500이가 세를 줬었는데 그 당시 시세는 1억 7,500, 1억 8천인데 그냥 깎아달라고 하루 쫄라갖고 깎아준 거거든요. 인차권 딱 걸리는 순간 아무도 전화 안 와요. 매매고 전세고 끝이에요. 멀쩡하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몇 시쯤에 괜찮으실까요? 한 6시 반 정도. 6시 반, 7시에 그럼 뵐까요? 오늘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럼 6시 반 정도 해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근처에 있거든요. 이따가 6시 반쯤에 연락 드릴게요. 네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돈을 달라 할 것 같아요. 이제 6시 반에 보기로 했으니까 대화를 한번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실 분인지 아닌지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저도 경매를 한 10건 정도 했었어요. 지금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거기 경매소리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전화 붙여놓고 갔죠. 붙여놔서 안 돼요? 네. 그럼 연락 온 것만이 다행이라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잘 아니까. 저기 말씀하실 메모를 필요 보내도 없어요. 연락이 안 와서 한 10대 간 적도 되게 많아요. 생각 뭐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은 2억 2천 주고 샀어요. 또 그동안 복비 나갔죠. 도배장판 몇 번 해줬죠. 그래서 또 그 새끼가 저기 신상범 다 때려 부셔갖고 뭐 지마켓을 내가 다 사줬어요. 지마켓을 할 줄 몰라서 또 했지. 그러니까 좀 보여주시 집을 보여주셔야지 저 뭐 말씀을. 뭐 오늘 얘기하고 나중에 명도나 하든가. 그러면 지금 한 2억 4, 5천이 들어갔는데 그럼 1억 6,500이 그걸 그럼 그 물건을 뜯긴 거는 또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무슨 뭐 죄가 있겠냐마는 어차피 절차는 부상권 얘기하신 데다가 또 뭐 이자 얘기를 했다니까 감정이 상한 거지. 아니 사장님은 그거는 본인이 아니요 사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제가 먼저 고정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잔금 납부하고 보시자고. 그건 맞는 거예요. 나도 항상 잔금 납부하고 연락해. 잔금 납부하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아닌데 왜? 잔금 납부 전에 협의를 해야지. 그거는 법인끼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개인도 아니요. 아니. 내가 한번 그런 거 겪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인정이라고 무슨 법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한두 번 한 거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잔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나가니 협의할 의무가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신 다음에 이거는 잔금을 치르고 명도가 되기까지 한두 달에 대해서 스탠바이 하는 거는 본인이 감수하고 그걸 감안하고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 사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감정이 상해버린 거라 이거예요. 본인의 경험을 나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항소장도 쓰고.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쓰시고요. 저랑은 상관없는 내용 증명도 얘기니까. 보냈잖아요. 대법원장한테. 그러니까 저랑은 재판 왜 안 여냐고. 저는 법원에서 적벽하게 저는 받은 거니까 이걸로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보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온 거지 이걸 가지고 싸우자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럼 네? 이사비를 200 주세요. 200만 원이면 바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면 요거는 너무 이런 거에 물질적인 거나 세속의 저기에서 내가 그래서 내 경매할 때 사실은 기가 막힌 사건도 많고 여긴 집주인이잖아 더더군다나. 나는 의도적으로 경매에 들어갈 거 알고 전입이 2-3명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면 제가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집을? 제가 뭐 집을 상태를 좀 봐야지 제가 돈을 좀 드리거나 대화가 잘 통하시면 저도 하는데 저는 이거를 40-50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40-50번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더 많이 했죠. 근데 명도 자체는 40-50번을 넘게 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다음날 되면 또 태도가 바뀌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매라는 건 감정상에서 좋을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2-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권 보전의 목적도 있지만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고려해보고 하는데 이 순간에는 괜찮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3일 지나면은 연락을 안 받으세요.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일단 가서 본 다음에 저도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좀 그러면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명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분 잘 해결되셨나요? 원래는 강제 집행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하고 일주일 만에 명도를 했거든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명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잖아요. 명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도 노하우가 뭐예요? 사실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경매는 낙찰자한테 현저하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하고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명도는 완료가 된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좋은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수리 같은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2번째 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저번에 왔을 때 수리할 게 좀 많았었거든요. 회계사님, 그 인도명령 신청 다들 한다는데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해야 돼요. 점유자랑 사전에 얘기가 돼서 뭐 협상이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소유자랑 얘기가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대화가 잘 돼서 이제 명도 협상이 뭐 사전에도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돼서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그 인도명령 신청하는 그때부터 빨라야 2달이야. 점유자 잘못돼 있거나 하면은 3달까지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명령 신청을 미리 걸어놔야 돼 무조건. 잔금 납부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법무사 실장님들이나 사무장님이 잘 해주세요.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케이스에 누가 됐든 소유주를 상대로 저는 무조건 인도명령 신청을 해놓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얘기가 잘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미루지 마요. 무조건 해야 돼. 회계사님, 그 인도명령 신청은 그냥 점유자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은 점유자를 알면은 하면 돼. 알면 하면 되는데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불법 점유자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 전입세대 열람을 띄면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도 전입세대 열람 안에서 이름이 나오거나 연락처를 알거나 혹은 가금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거를 상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인적사항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점유자랑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주를 상대로 저는 인도명령 신청을 해요.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강제 집행은 무조건 가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집은 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집 별로 안 좋아. 이거 어떡하지? 이 전보다 더 수리할 게 많아 보이는데?
회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점유자 만나러 올 잔금을 납부를 다 하고 오나요? 아니면 잔금 납부 전에 와도 되나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잔금 납부 전에 저는 보통 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잔금 납부한 이후에 점유자랑 만나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저는 잔금 납부한 이후에 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물건 나오는 게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불법 점유자, 이 사람들을 명도할 때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치는 그 순간 우리 이자를 납부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부당이득금에 대한 걸 우리한테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시점부터. 그러면 당연히 잔금 납부하기 전에 와서 협상을 해야지. 물론 들어와서 집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붙여놓고 대화로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켜주는 거지. 그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이 우리를 명도하려고 오는구나 라고 인지 정도는 해줘야지 그 다음이 쉽지. 뭐 잔금 납부하고 오면은 그 사람들은 아 그때부터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잔금 납부하기 전에 와도 무방하다. 잔금 납부하기 전에 와서 이렇게 붙여놓고 점유자 만나서 뭐 이사 계획 있느냐, 뭐 언제 나갈 거냐, 뭐 이사비 요구하면은 협상이라도 어쨌든 미리 얘기해볼 법한 거지. 근데 그거를 잔금 납부하고 하면은 내 이자 나가잖아. 그 잔금 납부한 이후에 오더라도 그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 미리 와서 협상하세요. 회장님, 네. 근데 점유자랑 연락을 할 때 전화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문자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하니까 문자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 문자로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명도 대상자잖아. 근데 문자로 띡띡 보내? 싸가지 없게?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전화로 합니다. 항상 전화로요? 네, 저는 문자 치는 게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말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바로바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자로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한번 고민할 수 있고 조언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뭐 문자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유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지. 꼭 문자로 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내가 말로써 하는 게 좀 힘들다 하면은 문자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점유자랑 협상할 때 제3자 화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지. 근데 그게 좋은 게 맞나요? 이것도 아까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3자합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한번 튕기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공동투자자가 있거나 쩐주가 따로 있거나 협상을 하면서 대리인의 역할로서 하는 건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그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의사결정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 네가 뭔데 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의사결정을 튕길 수 있으니까 안정적일 수는 있지.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번 명도도 음성에 들었듯이 바로 그냥 돈 달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제가 뭐 거기서 아, 그 정도면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그 뒤에 부분 보면은 제가 확답을 안 줬어요. 여기 와서 수리가 얼마나 할지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날 안 주고 그 다음날 명도 합의서 쓰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2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1초의 망설임 없이 오케이 돈 줄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다시 온갖 생각이 든다고. 내가 적게 부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뭐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협상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협상을 이끌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제3자합법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기계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이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뉘앙스 이런 거를 대화로 읽어내면서 명도를 이끌어내야 돼요. 언제나. 그래도 좋은 거는 이 경매는 낙찰자한테 현저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명도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회계사님, 점유자가 만약에 없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데 되게 많아요. 아무도 안 산대. 소유자도 없대. 근데 빈집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문 뚫어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을 동행한다든지 동대표를 동행해서 열쇠공이랑 열어서 문을 뚫는다든지 영상을 촬영하면서 증거를 남겨라든지 그렇게 하다가 주거침입죄랑 재물손괴죄로 소송당해요. 이게 소송당할 위험을 안고 뚫고 들어가야 돼. 진짜 없을 수 있거든. 감옥에 가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정적으로 하는 건 그냥 강제집행하는 거예요.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2달 뒤에 빈집 들어가는 거야. 문 뚫고 법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근데 그 2달을 기다리기 싫어. 나는 지금 안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확인할 거야. 그러면 형사소송 당할 생각을 하고 문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법이에요, 불법. 필요하면 강제 집행을 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2달 만에 빨리 하면 돼요. 물론 돈이 들어가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게 명도하기 편해요. 그래서 저는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명도 대상자가 있는 게 훨씬 편해. 없으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소유자가 점유자야. 근데 나이까지 많아. 근데 이분은 건강하셨기 때문에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막 병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고 못 움직이고 하시면
이것도 일이 엄청 커지거든. 근데 이번엔 그래도 얘기가 잘 돼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회장님, 그 명도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명쾌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도 비용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10년도 소득세 서면 질의에 떠 있어요. 매매 사업자의 명도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명도 비용 다 날려야 돼? 아니거든. 2017년도에 조세 심판원에 가서 명도 비용을 매수인 입장에서 지출했는데 이거를 자본적 지출에, 그러니까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사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명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물음표예요. 근데 대부분이 세무사들이 잘못 예시를 들고 있는 게 매도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근거로 우리 경매인한테 대입을 시키거든. 우리 매수인이잖아. 네. 그걸 적용할 수 없는 거야. 다 이상한 사례를 가지고 경비 처리가 된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업소득이잖아요. 사업소득은 실지가세라든지 이 총수입에 대응하는 이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비 처리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세무사는 되고 어떤 세무사는 안 되고, 근데 그 되는 논리가 명확해야 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세무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논리로 대응을 해버리면 그거 다 세금 두드러 맞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지급 방식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명도비 처리를 할 수 있고 없고가 나눠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기장톡톡에 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오늘 명도에 대해서 한번 다 정리해봤고요. 명도 때문에 경매를 못한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쉬운 게 명도입니다. 명도는 경매 낙찰자한테 주어진 아주 파워풀한 이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경매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시세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조사에 더 힘을 실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회계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